물리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관해 가장 근본적이고 심오한 물음을 던지는 학문입니다. 우주는 어떻게 움직일까? 물질을 결합시키는 건 무엇일까? 또 그 이상한 힘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관을 살포시 떨어뜨리면서도 다른 제 궤도 안에 단단히 붙들어 매놓는 것일까? 이런 모든 것들에 관해 간절히 알고 싶어 했던 인류는 원자의 분열이 만들어내는 가공할 파괴력도 확인했고 빛의 성질도 알아냈으며 우주 전체를 한데 엮어주는 힘의 정체도 밝혀냈습니다. 물리학 분야의 위대한 발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관한 이런 궁금증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은 늘 있어왔던 것이죠. 자연을 다스리는 법칙이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해낸 건 고대 그리스인들이었으니까요. 그것은 우주의 작동 원리와 물체의 운동 법칙에 관한 대단히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부분이 틀렸다는 것이죠. 이는 물리학의 법칙들이 종종 우리의 상식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발견처럼 말이죠. 거의 2000년 동안 사람들은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행했던 관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의심을 품지 않았죠. 하지만 17세기에 이르러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피사의 사탑 꼭대기에서 질량이 다른 공들을 떨어뜨려 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갈릴레오의 실험을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 글렌 연구소에 가서 미소중력 연구팀장 스티브 시몬스를 만나봤습니다. 이게 그거군요. 네, 이게 그 진공 장치입니다. 지하 120m 깊이인데다 공기를 완전히 빼두기 때문에 미소 중력 시험용으로는 그만이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볼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의 낙하 속도는 그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맞는 말 같은데. 당연히 맞는 말 같습니다. 물체의 질량에 따라 낙하 속도가 달라진다고 믿어온 세월이 얼만데요. 예를 들어 여기 깃털과 탁구공이 있어요. 둘 다 대단히 가벼운 물체지만 낙하 속도는 서로 다르죠. 그러네요.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크기와 모양이 엇비슷하면서도 질량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골프공과 탁구공으로 실험을 해보죠. 같이 떨어뜨려 보면 둘이 똑같은 속도로 떨어져요. 갈릴레오가 실험을 통해 알아낸 것도 무거운 물체일수록 더 빨리 낙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기 저항 때문에 가벼울수록 천천히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기 저항이 미치지 못하도록 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공기가 이 잎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둘의 낙하 속도는 거의 같아지게 돼요. 여긴 뭐 하는 것이죠? 이 안엔 무중력 상태를 한 번에 5초씩 지속시키는 설비가 있습니다. 저 커다란 진공 탱크 속 공기를 모두 빼내면 공기 저항을 없앨 수 있어요. 오늘 실험이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쓸 새 소화기의 적합성을 알아보는 실험이죠. 이제 곧 헬륨의 성능이 이산화탄소보다 나은지 못한지 판가름이 날 겁니다. 아니타, 시작하세요. 저 커다란 로켓을 떨어뜨리는 거군요. 자, 갑니다. 가네요. 5초 후면 부딪힐 거예요. 바닥이 진동하는 게 느껴지죠? 예. 충돌 충격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진공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실험 과정을 되짚어 볼 거예요. 결과도 볼게요. 예, 좋죠. 이러한 갈릴레오의 시도는 과학사의 일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존의 학설이 실험을 통해 검증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가속도가 중력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 밝혀진 것도 갈릴레오의 자유낙하 실험 덕분이었습니다. 동부 표준 시간으로 오전 9시 34분에 발사됐습니다. 우린 그 중력을 400년이 지나서야 극복했습니다. 왼손엔 깃털을 들었고 오른손엔 망치를 들었어요. 이제 이것들을 떨어뜨릴 건데 동시에 바닥에 닿았으면 좋겠군요. 어떻습니까? 어떤가? 갈릴레오 선생이 옳았네요.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아이작 뉴턴 경입니다. 그는 갈릴레오가 사망하던 해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과수원에서 쉬고 있던 뉴턴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순한 사건 때문에 그는 왜 사과는 지구로 떨어지는데 8월에 빛바랜 달은 느긋하게 하늘에 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순간이었죠. 그는 사과나 달에 똑같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사과를 끌어내리는 어떤 힘이 과수원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뉴턴이 위대한 것은 그 생각을 달에까지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디에나 그런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전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뉴턴은 달은 지구를 지나쳐 곧장 우주 공간으로 직행하려고 하지만 지구의 중력이 달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 둘레를 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달 또한 자기의 중력으로 지구를 끌어당깁니다. 뉴턴은 이른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한 것은 그 힘이 사과든 행성이든 위성이든 할 것 없이 우주의 모든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달처럼 커다란 물체의 중력이 지구에 작용하면 바다에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대규모의 자연현상이 발생합니다. 달 가까이 있는 바닷물은 인력을 더 받아서 부풀어 오르고 그 반대편 바닷물은 인력을 덜 받아서 부풀어 오릅니다. 지구가 돌면 바닷물은 부풀었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밀물과 썰물도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뉴턴은 모든 물체는 저마다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과학사의 길이 남을 발견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작 뉴턴을 물리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세 권의 연작을 저술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뉴턴의 두 번째 위대한 발견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운동 법칙입니다.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아이스 하키를 예로 들어보죠. 아주 간단해요. 하키 퍽을 치면 얼음 위를 계속해서 나아가죠. 마찰이 없는 표면 위에서는 거의 무한정이다시피 나아갑니다. 스틱으로 퍽을 치면 퍽의 가속도가 붙게 돼요. 가만히 정지해 있던 퍽이 속도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게 제2법칙인데 법칙을 적용하면 계산도 가능하죠. 제3법칙의 요지는 스틱으로 퍽을 치면 스틱도 퍽에 가해진 것과 똑같은 힘을 되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 때린 이의 손가락 관절도 맞은 퍽만큼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우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또한 오늘날 고전 물리학이라 불리는 학문의 주춧돌이 됐습니다. 열역학은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산업혁명을 일궈낸 동력 장치들 역시 열역학의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열 에너지는 크랭크나 피스톤이나 터빈을 돌려줌으로써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 펌프질도 하고 직기를 돌려 직물도 짜고 보트도 물 위로 나아가게 하고 기차도 레일 위를 달리게 하죠. 그런데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실속 있게 쓰는 게 좋고 같은 연료를 쓰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기관의 작동 원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의 과학자 로돌프 클라우지오스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1865년에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법칙의 요지는 전기기관을 가열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경우처럼 열 형태의 에너지가 동력 형태로 바뀔 때에는 언제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손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전기기관의 효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클라우지오스는 그 한계성을 설명하기 위해 엔트로피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작동 원리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꿔놓은 중대한 발견이었습니다.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없습니다. 차 한 대가 움직일 때 휘발유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몇 퍼센트나 실제로 사람을 태우고 차를 움직이게 하는데 쓰일 것 같은가요? 겨우 20%예요.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자동차 도로 위에서도 뺏기고 타이어에도 뺏기죠. 엔진의 실린더도 열을 받아 뜨거워지고 차가 속속들이 낡아지는 거죠. 생각해보면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이 산업혁명의 추진력이었다면 다음에 얘기할 전자기학은 현대 문명을 이끌어준 동력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세기 공학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바로 후버댐입니다. 220m의 높이에 무게는 6,600만 톤에 달합니다. 17개의 발전기가 300만 마력에 이르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전기는 발전기 내 자기장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전선 코일에다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은 자성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전자석인데 전류를 넣으면 자기장이 형성되었다가 전류를 끊게 되면 자기장도 사라집니다. 전기에 관심이 많았던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제본업자는 1831년에 이 과정을 거꾸로 실행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장을 써서 전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발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자석의 양극 사이에 감겨있는 전선 코일입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자석이 전선에 가까이 다가가면 전선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전기는 모두 이 간단한 원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패러데이는 실험에 관해 은밀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기록의 가치는 몇 년 후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그것을 토대로 전자기의 작동 원리를 알기 쉽게 정리해 놓으면서 마침내 입증됐습니다. 그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보스턴에 있는 과학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라입니다. 근사한데 이게 무슨 장치죠? 이건 발전기입니다. 번개와 번개막에 관해 설명할 일이 있을 때도 쓰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기와 자기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할 때도 쓰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커다란 세 장을 세워놓은 건 전기와 자기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실제로 체험해보게 하기 위해서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물론이죠. 자,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가시죠. 맥스웰이 정리해 놓은 것들 중 하나가 이 세 장처럼 금속으로 된 도체 표면 위에 전자기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한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스파크를 좀 일으켜 볼게요. 스파크가 일어나도 손가락만 창살 안쪽에 대고 계시면 안전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맥스웰의 얘기가 맞다면 이 발전기들에서 나오는 무려 150만 볼트에 이르는 전기는 세 장 바깥쪽으로만 흐르고 이 안쪽으로는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오락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준비됐나요? 아, 예. 먼저 손가락부터 창살에다 올려놓으세요. 시작합니다. 예, 볼만하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가 세 장을 후려치면은 자기장이 생기는 건가요? 그 번쩍이던 번개불이 바로 전류예요. 그게 세 장에 부딪히면 세 장은 통째로 엄청나게 거대한 자석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게 자석이 된 세 장은 또 다른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그 전기장은 세 장의 외부를 둘러싸고서 모든 전류를 도체 표면의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참 굉장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 못 잊을 거예요. 정말 굉장했어요. 멀쩡하네. 만약에 패러데이와 맥스웰이 없었다면 현재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전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휴대전화도, 인공위성도, 어떤 첨단 통신기기도, 컴퓨터도 없겠죠. 마치 19세기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하겠죠. 하지만 패러데이와 맥스웰 역시 자신들이 영향을 준 한 젊은이가 빛의 비밀, 그리고 그 빛과 우주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힘의 관계를 밝혀낼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1905년에) 과학계를 완전히 뒤집어놓는 혁명적인 이론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그 저자는 스위스의 베른에 있는 한 특허 사무소에서 일하는 무명의 젊은 과학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그의 업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뉴욕 시립대학교에 있는 물리학자 미치오 가쿠를 찾아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이론이든 꼭 아이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이론은 가치가 없다고 했어요. 그도 아동 도서를 읽으면서 자랐거든요. 20세기의 시작과 발맞춰 등장한 전기와 전신 체계는 사람들을 매혹시켰죠. 번스타인이란 작가가 쓴 책 중엔 전선 속 전신 신호와 나란히 질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죠.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뒤흔들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바로 그 아동 도서에서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적에 읽었던 책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광선에 올라타면서 빚어지는 일들을 상상해서 쓴 책이었죠. 그 후 10년을 몰두한 끝에 그는 빛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약 우리가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면 시공간이 절대 불변으로 전제된 뉴턴의 이론이 적용될 수 없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뉴턴은 항상 시간과 공간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지금 10시라면 금성도 10시고 목성도 10시고 온 우주가 다 10시인 거죠. 시간은 화살과 같아서 되돌아오는 법도 없고 빗나가는 법도 없는 거였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화살이 아니라 오히려 강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강물처럼 굽이굽이 별 사이를 돌며 빨라졌다 느려졌다 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변하는 것이라면 다른 것도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원자건 우리 몸이건 심지어 우주건 할 것 없이 여태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을 이른바 사고 실험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쌍둥이 역설이에요. 지구에 살고 있는 쌍둥이 둘 중에 하나를 로켓에 태워 우주로 내보내요. 로켓은 물론 거의 광속으로 움직이죠. 따라서 그의 시간은 더뎌져요. 그래서 두 쌍둥이가 다시 만났을 땐 로켓을 탔던 쪽이 지구에 남았던 쪽보다 더 젊어지게 되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 저마다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각자의 속도에 따라서요. 움직임이 빠를수록 시간의 흐름은 더뎌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비행사도 거기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우주 비행사가 나가 있는 우주 정거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더디게 마련입니다. 그건 모든 인공위성이 다 똑같아요. GPS 위성을 한번 보십시오. 지구상에는 우리의 위치를 파악할 때 오차 범위가 겨우 반경 6m 정도밖에 안 네, 되죠. 도로 어느 편에 있는지도 알죠. 맞아요. 지구를 도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시속 3만 킬로미터니까.
상대적인 효과도 감안해야 해요. 그래서 양쪽의 시계 속도가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우주의 시계가 지구 것보다 더디게 가면 GPS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특수 상대성 이론을 출판한 아인슈타인은 그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방정식을 발표하게 됩니다. E는 MC 제곱과 같다는 이 유명한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을 들고 나온 건 광속도로 접근할 때 발생하는 기괴한 왜곡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공간은 압축되고 몸은 무거워지고 시간은 더디게 가는데 이동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몸은 더 무거워져요. 생각해 보세요. 이동 에너지가 바뀌게 되면서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 M은 속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선 광선을 내쏘는 섬광이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는 섬광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을 정확하게 알았죠. 그런데 그 섬광의 질량이 글쎄 줄어든 거예요. 광선을 발산하면 섬광의 질량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광선의 에너지 E는 섬광의 질량 M으로부터 나오며 그 비율은 광속 C의 제곱이다. 바로 이렇게 된 거죠. 또 이 방정식은 아주 작은 양의 물질 속에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던지는 야구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빠르게 던질수록 공의 에너지는 더 세지죠. 자, 그렇다면 정지 상태일 때는 어떨까요? 방정식을 완성했을 당시 아인슈타인은 이미 정지 상태로 있는 것에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덕분에 과학은 비약적으로 도약했고 원자력에 대해서도 새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도 채 다 이해하지 못한 과학계는 또 다른 메가톤급 이론을 접하게 됩니다. 양자 도약은 자연계에선 최소 단위의 도약이지만 과학계로선 어마어마한 도약이자 발전이었습니다. 전자와 같은 원자 구성입자들은 중간에 있는 공간을 전혀 거치지 않고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원자의 세계에선 흔한 일이죠. 원자나 전자의 세계에선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 알고 있는 고전역학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독일의 과학자 막스 플랑크는 이 새로운 법칙들을 자신이 양자론이라고 명명한 이론을 통해 설명해 놨습니다. 양자론이 1900년경에 등장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 물리학에 닥친 엄청난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위기요? 위기였죠. 뉴턴의 법칙에 위배되는 현상들이 계속 발견됐거든요. 예를 들면 퀴리 부인은 라듐이라는 것을 정제해냈죠. 라듐은 어둠 속에서도 마법처럼 빛이 나와요. 무에서 에너지도 나오고 입자들도 나오니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어긋나죠. 나올 때도 없는데 에너지가 나오니까 말입니다. 1900년경에는 다들 에너지는 한없이 돌고 도는 것이니까 전기든 자기든 끊임없이 미세한 크기로 잘라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위대한 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가 느닷없이 에너지는 양자라고 하는 다발의 형태로 발생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왜 그런 거죠? 빛이 이런 다발 형태로 발산되는 것이라고 가정하면 눈에 보이는 갖가지 현상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게 되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자 단계에서 에너지가 다발로 발생하는 양자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물질에 파동성이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게 그건가요? 맞아요. 이전에는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원자이고 원자는 볼링공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었죠. 이 볼링공이 어떻게 파동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1925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전자의 운동을 지배하는 파동 방정식을 유도해냅니다. 인간 지성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원자 그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원자는 파동이다, 원자는 입자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 몇 년 후에 아인슈타인의 동료였던 막스 보른이 결정적인 성과물을 내놔요. 문제는 물질이 파동이라면 파동성은 무엇이냐였죠. 막스 보른은 파동성이란 주어진 지점에 위치하게 될 확률이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벽 저편에서 사라진 다음 반대편에서 짠 하며 다시 나타날 확률을 계산해보라고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난 사람이 어떻게 화성에 가 있겠어요? 멀쩡하게 잠든 사람이 어떻게 목성에 가 있겠어요? 터무니가 없죠. 그래도 그 확률을 계산은 할 수가 있어요. 낮겠군요. 아주 낮죠. 우주의 수명이 닿도록 기다려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전자엔 늘 일어나는 일이죠. 그게 바로 전자공학이에요. 전자시대니 레이저 비미니 마이크로칩이니 하는 현대의 경이적인 업적은 전자는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자가 실제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원리에 입각해 있죠. 물체가 어떻게 두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실제로는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 주장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아인슈타인은 하느님은 우주를 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양자이론과 결별을 하게 된 것이죠. 불확실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론은 원자 구성 입자의 세계에 관한 한 단연 독보적인 이론입니다. 고대인들은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고민한 끝에 흙과 공기와 불과 물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주의 재료면 빛은 뭐죠? 상자에 담을 수도 흔들어 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덧없는 것이지만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아무데도 없죠. 그런데도 흔히 보여요. 문제는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해결하지 못한 지겨운 숙제죠. 지겹다고요. 그걸 즐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계신 것도 그래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을 비롯해서 여러 훌륭한 과학자들이 빛이라는 것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뉴턴은 태양의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킴으로써 무지개 빛깔 모두가 백색광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실은 빨강, 주황, 노랑, 파랑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다시 합쳐도 봤었죠. 그러면 빨강에서 보라까지 그 빨주노초 파란보를 다시 합치면 백색광이 된다는 것도 보여주었죠. 그래서 뉴턴은 백색광이 입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밀입자들이 빛이라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죠. 빛에 대한 첫 번째 이론인 입자설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론도 있어요. 뉴턴의 이론에 맞서 빛의 파동설을 들고 나왔었죠. 영이라는 사람 또한 오래전에 이미 빛의 파동성을 입증했습니다. 파도 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하나일 때 별 문제가 없죠.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하나가 더 밀려와 둘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종잡을 수가 없어져요. 조심하지 않았다간 휩쓸리기 십상이죠. 영은 그런 현상을 빛으로 보여줬어요. 작은 바늘구멍을 통해 빛을 비춘 다음 또 다른 바늘구멍을 통과한 빛과 겹쳐지게 했더니 서로 간섭이 일어나서 아름다운 무늬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빛은 뉴턴의 입자설과 영이 주장한 파동설 등 두 개의 상반된 이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나섰던 거군요. 아인슈타인은 역시 천재였습니다. 양쪽 주장이 다 옳은 것 같다고 했거든요. 뉴턴은 빛의 입자성을 보여준 것이고 영은 빛의 파동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빛에는 서로 다른 그 두 가지 성질이 다 있다 이것이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였던 거죠. 코를 만진 사람은 뱀이라고 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나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모두를 합한 게 코끼리잖아요. 아인슈타인은 빛의 이중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일깨운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죠? 이건 헬륨 네온 기체 방전 레이저예요. 1mW의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걸 보면 입자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빛이 한 줄기로 단단하게 얽혀 있거든요. 파동도 한꺼번에 일제히 일어난다는 얘기죠. 파동이 있다면요? 파동이 있다면요. 빛이 이 이중 슬릿을 통과하면 간섭 현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파동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무늬를 만들게 되죠. 보시다시피 파동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동이 광자라고 하는 개별적인 입자 다발에 불과하다면 이건 단순한 붉은 점이어야 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물결 무늬 같잖아요. 이 실험만으로도 빛에는 입자적인 성격과 파동적인 성격이 모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빛에 대해 이만큼 알게 된 것은 천재 세 사람의 3세기에 걸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과학계의 앞날엔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졌었겠죠.
원자는 상상조차 힘들 만큼 작습니다. 모래 한 알 속에 7,200경개나 들어갈 정도입니다. 중성자는 원자의 구성 입자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기 위해 시카고 외곽의 페르미 연구소로 가서 물리학자 존 워머슬리를 만났습니다. 1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원자가 얼마만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전자와 중성자가 원자 전체에 고루 퍼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건포도빵 원자 모형이라고 불렀죠. 과일 케이크 속의 건포도처럼 고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1900년대 초에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원자의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금박지 위에다 알파 입자를 쏘아봤습니다. 알파 입자가 금과 충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크게 휘어지는 일 없이 똑바로 통과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땠죠?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죠. 러더퍼드는 그걸 보고서 대포알이 휴지에 맞고 튕겨 나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알파 입자들 중에는 정통으로 튕겨져 나온 것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생기려면 원자의 내부에 작고 농축된 알갱이 하나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고요. 러더퍼드는 그 알갱이를 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실험을 계승해 가고 있습니다. 양성자의 구성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양성자 빔을 반양성자 빔에다 충돌시켜 보는 것이죠. 러더퍼드 덕분에 과학자들은 원자가 양성자와 전자 그리고 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원자의 구조도를 완성시킨 것은 러더퍼드의 제자인 제임스 체드윅이었습니다. 중성자를 발견해냈던 것입니다. 여긴 디제로 입자 검출기 내부입니다. 연구소 충돌기 속에 들어있는 입자 검출기들 중 하나죠. 저 관에서는 양성자와 반양성자가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둘의 충돌은 요 오른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주변 기기들은 모두 그 충돌의 결과물들을 탐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중성자의 역사와 관계가 깊어요. 체드윅은 실험을 통해 원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죠. 그가 사용했던 입자 검출 기법대로 만든 것이 이 시설입니다. 다만 그는 이런 대규모 시설을 지은 것이 아니라 파라핀납을 썼었죠. 양초 재료 말인가요? 양초 재료요. 예. 체드윅은 밀랍을 써서 방사능 붕괴 과정을 통해 나온 입자들을 채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중성자의 발견은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1934년에 엔리코 페르미가 이끄는 과학자 그룹은 원자 분열의 기폭제로 중성자를 사용했습니다. 핵의 시대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페르미 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입자 가속기 중 한 대를 갖고 있습니다. 둘레가 7.3km에 이르는 지하 원형고리에선 원자 구성 입자들을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킵니다. 그리고 서로 충돌시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누가 발견한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기도 전이니까 아마 1908년쯤일 겁니다. 헤이케 카메를링 오네스라는 네덜란드의 물리학자가 헬륨 가스를 액화시키는 법을 최초로 개발했어요. 액체 헬륨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그는 그것을 냉매로 써서 다른 물질들을 냉각시켰습니다. 극저온 상태에서 나타나는 물질들의 특성을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금속의 전기 저항과 온도의 상관관계였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전기 저항이 몹시 강해질 거라고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네스는 순도가 매우 높은 수은으로 표본을 만들어서 이 비슷한 장치 속에다 집어넣었죠. 냉장 용기 속에 액체 헬륨에다 담그고는 온도를 낮추면서 전기 저항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떨어질수록 전기 저항도 서서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절대 영도보다 4.2도 높은 지점에서 갑자기 전기 저항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0이 된 거죠. 수은이 전기 저항도 없고 에너지 손실도 없고 전류 낭비도 없는 전기 전도체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상태를 초전도성이라고 하죠. 초전도체가 작동하는 걸 보시려면 이 터널 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건 지하 9m에 위치한 가속기 터널인데요. 이 안에는 커다란 링 형태로 된
초전도 자석이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을 연구하는 데 쓰이는 양성자와 반양성자를 가속하고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터널의 길이가 6.5km나 되어서 이 조그만 카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예쁘네요. 꽤 근사하죠? 아주요. 여기서 초전도체를 쓰는 거군요. 초전도체를 쓰면은 전류가 흐를 때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있죠. 이것들은 자석인데 이것들 덕분에 양성자와 반양성자들이 태밭으로 내를 순환하는 겁니다. 이 커다란 원형 고리를 거의 광속으로 돌고 있죠. 초속 30만 킬로미터니까 우리보다 빨라요. 이게 그렇게 달려주면 신나겠지만요. 감당 못할 걸요. 맞아요. 페르미 연구소에 입자가 섞이는 전력 소모량이 엄청납니다. 연구소의 초전도체들을 전기 저항이 없어지는 섭씨 영하 270도까지 냉각시키려면 매달 100만 달러치도 넘는 전기를 써야 합니다. 그 비용을 파격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도 작동되는 초전도체를 개발해야만 하죠. 1980년대 스위스 IBM 연구소의 연구원 두 사람이 이전보다 100도 높은 온도에서도 초전도 상태가 되는 물질을 발견한 것이 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냉각기의 온도 수준인 절대 영도보다 100도 이상의 영역으로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실온에서도 초전도체가 되는 물질을 찾는 것이죠. 그런 물질로 전기 전도체를 만들 수만 있다면 대변혁이 일어날 겁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제품의 에너지 효율도 훨씬 높아질 거고요. 다음은 우주에서 가장 작은 물질 입자를 찾으려는 노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전자가 발견됐고 그 다음은 양성자, 그리고 마침내 중성자가 발견됐습니다. 이제 과학계는 모든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구성 요소인 원자의 새로운 모형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속기까지 개발되어 원자 구성 입자들을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충돌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충돌 과정에서 분비되어 나온 수십 개의 입자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그것들을 소립자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40년대 말과 50년대 초에 소위 그 이상한 입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너무 생소한 분야라서 누구든 선뜻 나서기는 어려웠죠. 미국의 물리학자 머리 겔만은 소립자군에 속하는 입자들의 어지러운 배열 형태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통된 특징을 기준으로 삼아 입자들을 분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토대가 되는 원자핵의 가장 작은 구성 성분들을 분리해냈습니다. 저는 이론가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제안은 할 수 있었죠. 또 그게 사실로 판명된다면 발견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제안했던 것은 다들 양성자와 중성자가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가 있다. 쿼크라는 것인데 성격이 좀 별나다는 것이었죠. 쿼크의 발견은 원자 구성 입자를 설명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화학 원소를 정리한 주기율표에 견줄 만한 것이었죠. 그는 최소 물질들을 분류해냄으로써 혼란스럽던 소립자군의 질서를 세웠고 196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쿼크라는 소리가 이 기본 성분들에게는 썩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중성자, 양성자, 중간자의 기본 성분들 이름으로는 쿼크가 듣기에 좋았어요. 처음엔 KWORK로 할까 했었는데 이따금 들춰보곤 하던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건의 경야를 읽다가 마크 시께 쿼크 세계란 구절을 보게 된 거예요. 셋이란 게 인상적이었어요. 쿼크에겐 아주 중요한 수였으니까요. 그래서 QUARK로 한 거예요. 겔만은 쿼크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그것이 발견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쿼크의 존재는 일찍부터 입증됐어요. 그것의 존재를 증명한 사례들 가운데에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선형 가속기 연구소에 있는 제 친구가 한 실험들도 있었죠. 그들의 주요 업무는 전자 현미경으로 본
양성자의 사진을 찍는 일이었어요. 거기 세 개의 코크가 찍힌 거죠. 우주 만물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원자나 쿼크 같은 극미소 물질에서부터 저 머나먼 은하계 저 너머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을 장식할 행력은 숱한 과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애쓴 끝에 맺은 결실인 것입니다. 뉴턴과 패러데이의 발견 이후 과학자들은 자연계엔 두 가지 기본적인 힘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 행력이라는 것이 두 가지 더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계의 기본력은 모두 합해 네 가지가 됐습니다. 힘이 미치는 범위는 제각각 달라요. 중력은 우리를 땅 위에 붙들어 두죠. 중력이 없었다면 시속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튕겨져 갔을 거예요. 덕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럼 기겁했겠네요. 네, 거의 죽을 맛이었겠죠. 어쨌든 야구는 못하겠네. 그야 게다가 우주에선 숨 막혀 죽겠죠. 그렇겠죠. 문제가 많겠죠. 그리고는 전자기력이 있는데 이 힘이 세상을 비추는 빛, 라디오, 텔레비전을 모두 작동시키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행력 두 가지가 있는데 세력 범위가 아주 짧아요. 강한 행력은 원자핵을 묶어주는 힘이고 약한 행력은 방사능 붕괴를 일으키는 힘으로 지구 중심부를 데워주죠. 그래서 수십억 년이 지났는데도 중심부는 여전히 뜨거운 겁니다. 열을 통해 나타나는 그 약한 행력 때문에 화산과 지진과 판구조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약한 행력은 어떻게 찾아내죠? 또 거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알죠? 그건 다 가이거 계수기 덕분이죠. 입자들이 원자에서 튀어나와 다른 원자들을 부서뜨리면 약한 전하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가이거 계수기 숫자판에 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강한 행력은 어떻게 찾아냅니까? 강한 행력은 원자들을 묶어주는 힘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일단 입자 가속기가 있어야 해요. 그걸로 입자들을 파괴해서 산산조각을 내야 하죠. 예전에 누군가 이 일이 피아노를 계단 아래로 밀치고는 그게 떨어지면서 부서지는 소리를 낱낱이 듣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원자를 산산조각 내는 겁니다. 중력도 했고 전자기력도 했고 약한 행력도 했고 강한 행력도 했어요. 다음은 뭐죠? 이젠 양자력도 표준 모형이라는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 이론 중 가장 흉측하긴 해도 원자 구성 입자만큼은 확실하게 짚어줬죠. 제가 보기엔 그게 꼭 스카치 테이프로 돼지를 상어나 기린 같은 동물에 붙여 끔찍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가장 정교한 진화의 산물이라고 우기는 것만 같습니다. 그 표준 모형이라는 게 결정적인 이론일지는 몰라도 너무나 흉측해요. 하지만 중력은 어떤가요? 아름답습니다. 매혹적이죠. 정말 끝내줍니다. 그 정교함에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접한 물리학자들은 정말 눈물을 흘려요. 이 둘을 합해 놓으면 분명히 만물에 대한 이론이 될 거예요. 그 이론은 네 개의 힘을 태초에 있었던 단 하나의 초월적인 힘으로 합쳐놓게 될 겁니다. 자연의 네 가지 기본력을 모두 갖춘 초월적인 힘이란 게 과연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물에 대한 물리학 이론이 과연 나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견이 이루어질 때마다 더욱더 정진하게 될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은 뭐든 파헤치고 알아내야 그 직성이 풀리는 호기심 많은 종족임이 분명하니까요.